103. 병욱과 영채는 차에 올라서 차창으로 전송하는 일행을 내다본다. 병국도 사리원까지 갈 일이 있다 하여 같이 올랐으나 자기는 오늘 저녁에 돌아올 길인 고로 걸상에 앉은 대로 바깥을 내다보지도 아니한다. 모치는 차창에 붙어서 예, 조심해 가거라 를 두어 번이나 하고 예, 한 달에 2번씩은 꼭꼭 편지를 해라 를 서너 번이나 하였다. 병국의 부인은 바로 시어머니의 곁에 붙어 서서 병욱과 영채를 번갈아 본다. 더위에 붉게 된 그 조그마하고 말끔한 얼굴이 아름답게 보인다. 떨렁떨렁하는 종소리가 나고 차장의 호각 소리가 날 적에 병국의 부인은 차창을 짚은 영채의 손을 꼭 누르며 가거든 편지 주셔요 한다. 그 눈에는 눈물이 있다. 그것을 마주보고 영채의 눈에도 눈물이 있다. 헌병들이 힐끗힐끗 이 광경을 보고 도시락 파는 아이의 외치는 소리가 없어지자 고동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모치는 또 한 번 부디 조심해 가거라 를 부르면서 눈을 한번 끔뻑한다. 병욱과 영채는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손수건을 두른다. 모친도 수건을 두르건만은 병국의 부인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한다. 부친도 한 번 팔을 들어 두르더니 돌아서 나간다. 덜컥 소리가 나고 차가 휘둘더니 정거장에선 사람 그림자가 아주 아니 보이게 된다. 두 사람은 그래도 두어 번 더 수건을 내어 두르고는 도로 제자리에 앉는다. 앉아서 한참은 멍멍하니 피차에 말이 없다. 차의 속력이 점점 빨라짐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병국은 맞은편 줄 걸상에 모으러 앉아서 두 사람을 건너다 보며 부채질을 한다. 차 속에는 선교사인 듯한 늙은 서양 사람 하나와 금줄 2줄 두른 뚱뚱한 관리 하나와 그 밖에 일복 입은 사람 2, 3인 뿐이다. 그네들은 모두 다 흰 옷 입은 이등객을 이상히 여기는 듯이 시선을 이리로 돌린다. 병국은 건너편에 앉은 누이에게 말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나는 내 덕분에 처음 2등을 탄다 하고 웃는다. 그렇게 2등이 부러우시거든 털어 다시 오구려 하고 병욱도 웃는다.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3등도 아까운데 2등을 어떻게 타니? 죄송스러워서. 그러면 왜 2등표를 사주셨어요? 저 짐차에나 실어주시지. 하고 병욱은 성을 내는 듯이 시침을 뗀다. 영채는 우스워서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남매간에 어린애 싸움같이 농담을 하다가 병국이가 영채씨도 명년에 귀국하시겠소? 네, 제 알겠습니까? 왜? 나와 같이 오지. 그럼 나 혼자 올까? 형제가 같이 다녀야지. 하고 병욱이가 영채를 보다가 병국을 본다. 영채는 그럼 언니께서 데려다 주신다면 오지요 하고 웃는다. 병욱은 어리광하는 듯이 병국을 보고 몸을 흔들며 오빠 명년에 우리 둘이 같이 와요 하고 묻는 말인지 대답하는 말인지 분명치 아니한 말을 한다. 병국은 그러면 예 하고 같이 오시지요. 댁이 없으시다니 내 집을 집으로 아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영채가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말을 하는 동안에 차가 벌써 걸음을 멈추며 샤링 샤링 하는 역부의 소리가 들린다. 병국은 모자를 벗고 그러면 잘들 가거라 하고 뛰어서 차를 내린다. 내려서 두 사람이 앉은 창 밑에 와서 선다. 두 사람도 내다본다. 몇 사람이 뛰어내리고 뛰어오르기가 바쁘게 또 차장의 호각 소리가 난다. 차가 움직인다. 병국은 모자를 높이 든다. 두 사람도 손을 내어두르며 고개를 숙인다. 병국은 차차 작아가는 두 팔과 머리를 보고 두 사람은 차차 작아가는 모자를 두르는 병국을 보았다. 영채는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여진다. 그래서 정신이 황홀하여지는 듯하였다. 병욱은 슬쩍슬쩍 영채의 낯빛을 살피더니 영채를 웃기려고 예,
너 그때 눈에 석탄 재가 들어가서 울던 생각나니?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영채도 웃는다. 병욱은 석탄 가루 들어간 것이 그렇게 아프더냐? 누가 그것이 아파서 울었나? 자연히 화가 나서 울었지. 하고 그때 생각을 하여서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웃는다. 아무러나 그때 내가 우는 얼굴이 어찌 어여뻐 보이던지 내가 남자면 당장에 홀리겠다. 에그 그런 소리만 하시지. 하고 영채가 손으로 병욱의 무릎을 때린다. 예, 잠깐 서울 들러가자. 에그 싫어요. 누가 보면 어쩌나. 서울서는 지금 내가 죽은 줄 알겠구나. 그 이영식 씨인가 한 이도. 아마 그럴 테지요. 실상 죽었으니까요. 누가? 내가? 왜? 그때 나는 벌써 죽지 않았어요. 언니께서 얼굴 씻어 주실 때에. 그리고 부활했구나. 암 부활이지. 참 언니 아니더면 꼭 죽었어요. 벌써 다 썩어졌겠네. 썩도록 붙어있나? 그러면 어쩌고? 고기가 다 뜯어먹고 말지. 그렇게 큰 것을 고기가 어떻게 다 먹어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병욱은 예, 내가 처음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니? 웬 일본 여자가 이렇게 조선말을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 퍽 활발한 여자다 했지요. 그러고 너 그때 먹은 것이 그게 무엇인지 아니? 나 몰라. 어떻게 먹는 겐지 몰라서 언니 잡수시는 것을 가만히 봤지요. 내 아예 그런 줄을 알았다. 그것은 서양 음식인데 샌드위치라는 것이지요. 꽤 맛나지? 하고 고개를 까딱하며 샌드위치 하고 발음이 분명하게 외운다. 104.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남학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퍽 소요하게 들린다. 도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에 그 나라가 잘 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다.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 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릴 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40여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기계와 전화기계가 저렇게 불분쥐야하고 떼깍거리며 왜 저 훌륭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쥐야로 달아나는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에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욱 언니야요 한다. 병욱은 놀라서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만이요? 그런데 어디로 가오?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왜 어느새? 여보, 그런데 좀 만나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싹 돌아서더니 아무러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요.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가 작별 나왔소? 아니. 언니 모르셔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영이 알지요?
선영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영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2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탔는데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영이가 탔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선영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속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송이는 대개 두 줄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에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중로에서 선영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10,000원이라 할 이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채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채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니? 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집니다 그려. 어서 자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은드는 소리가 나고 작별하는 인사의 소리가 소낙비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어디서 만세 이형식군 만세 하고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래어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얼른 한다. 그것은 못이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패였다. 병욱은 아까 선영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가 선영의 지압인 줄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컥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가 탄 것을 생각하며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병욱은 영채의 손을 쥐며 예, 울지 말아라. 울기는 왜 우느냐? 모르겠어요. 하고 눈물을 씻으며 쥐어서 웃는다. 용산을 지난 뒤에 병욱은 선영을 찾아갔다. 선영은 병욱의 손을 잡으며 이게 웬일이요? 동경으로 가는 길이 왜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신다고요? 네, 편지를 하여 드릴 것인데 동경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계신 데를 알아야지요. 나는 아까 남대문에서 우연히 경혜 씨를 만나서 그래서 이 차에 타시는 줄을 알았지. 하고 마주 앉은 신사에게 인사를 한다. 신사가 답례하면서 앉기를 권한다. 10여 년 영채로 하여금 고절을 지키게 한 형식이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기회 있는 대로 형식을 관찰한다. 105. 영채는 혼자 앉아서 생각한다. 첫째, 형식이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건대 어디 멀리로 가는 것인 듯하다. 나는 그가 이 차에 탄 줄을 알건만은 그는 내가 여기 있는 줄을 모르렸다. 그리고 또 한 번 7, 8년 지나온 생각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한 번 쑥 나온다. 팔자 좋은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적되 슬픈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그 슬픈 과거가 회상이 되는 것이다. 영채는 지금까지에 몇십 번 몇백 번이나 이 슬픈 과거를 회상하였으리요. 하도 여러 번 회상을 하므로 이제는 그 과거가 마치 일편의 소설과 같이 순서와 문맥이 바로 잡혀 어느 끝이나 한 끝을 당기면 전체가 실 풀리는 듯이 술술 풀려나오게 되었다. 7, 8년간을 하루같이 일념의 형식을 그리고 사모하다가 마침내 형식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려 한 것을 생각하며
형식의 생각이 더욱 새로워지고 정다워진다. 영채가 속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였다. 그렇게 생각할수록에 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죽은 줄 알았던 나를 보면 형식도 응당 반가워하렸다. 만나서 속에 품었던 말이나 실컷 하여야 속이 시원하여질 것 같다. 내가 왜 그때 형식을 찾아가서 나는 지금토록 당신을 사모하고 있었소 하고 분명하게 말을 못하였던고. 나를 사랑해 줄 테요 아니할 테요 하고 저편의 뜻을 아니 물어보았던고. 이제 만나면 서슴지 않고 물어보리라. 영채는 당장이라도 형식에 탄 차실에 뛰어 건너가고 싶다. 영채의 가슴에는 정이 불길이 일어난다. 그러나 언니께 의논해보고 하고 꿀꺽 참는다. 이때 차가 수원역에 다다랐다. 바깥은 깜깜하게 어두웠다. 병욱이가 선영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자기의 곁에 앉으며 영채야, 이인은 김선영 씨라는데 내 동창이다. 지금 미국 가시는 길이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선영을 향하여 이 애는 박영채인데 내 동생이요 하고 소개를 한다. 소개를 받은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숙인다. 선영은 박영채가 어떻게 동생인가 한다. 병욱은 박영채와 선영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의 얼굴과 운명을 비교해 본다. 영채도 선영이가 형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선영도 물론 영채가 형식을 위하여 7, 8년간 고조를 지키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버리려 한 사람인 줄은 알 이치가 없다. 선영은 다만 형식이가 일찍 개월향이라는 계집과 추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니 이 박영채가 그 개월향인 줄은 물론 알 리가 없다. 세 처녀 사이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 서로 잘 공부를 하여 가지고 장차 힘을 합하여 조선 여자계를 개발할 것과 공부를 잘하려면 미국을 가거나 일본에 유학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 영어와 독일어를 잘 배워야 할 것과 그 다음에는 병욱과 영채는 음악을 배울 터인데 선영은 아직 확실한 작정은 없으나 사범학교에 입학하려 한다는 뜻을 말하고 서로 각각 크게 성공하기를 빌었다. 사실 내의 모든 사람의 눈은 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새 조선 여자에게로 모였다. 선영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매 형식은 선영의 자리에 편 담요를 바로 잡아주며 그래 그 동생이 누굽디까? 박영채라는 인데 퍽 얌전한 사람이야요. 병욱 씨가 자기 동생이라고 그럽디다. 형식은 숨이 막히고 몸이 떨리도록 놀랐다. 그래서 눈이 둥그레지며 에? 누구요? 하고 말이 다 굳어진다. 선영은 웬 셈을 모르고 이상한 듯이 형식의 얼굴을 보면서 박영채라고 그래요. 박영채? 박영채? 하고 한참은 말을 못한다. 그 뒤에 앉았던 우선도 벌떡 일어나며 응? 누구? 박영채? 세 사람은 한참이나 벙어리와 같이 되었다. 우선이가 형식의 곁에 와 앉으며 이게 무슨 일이여? 그러면 살아있네 그려. 동명 동생이란 말인가? 형식은 두 손으로 낯을 가리더니 아무로나 이런 기쁜 일이 없네 하기는 하면서도 속에는 여러 가지로 고통이 일어난다. 영채를 따라 평양까지 갔다가 죽고 산 것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뛰어와서 그 이튿날 새로 약혼을 하고 그 뒤로 영채는 잊어버리고 지나온 자기는 마치 큰 죄를 범한 것 같다. 형식은 과연 무정하였다. 형식은 마땅히 그때 우선에게서 꾼 돈 5원을 가지고 평양으로 내려갔어야 할 것이다. 가서 시체를 찾아 힘있는 데까지 후하게 장례를 지내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혼인을 하더라도 인정상 다만 1년이라도 지내었어야 할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7, 8년 고조를 지키다가 마침내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린 영채를 위하여 마땅히 아프게 울어서 조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였는가? 영채가 세상에 없음에 잊어버리려 하던 자기의 죄악은 영채가 살아있단 말을 들음에 칼날같이 날카롭게 형식의 가슴을 쑤신다. 형식은 이를 악물고 흑흑한다. 곁에 선영이가 앉은 것도 잊어버린 듯하다.
우선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편으로 간다. 영채의 진부를 알고자 합니다.